예. 탁월한 입법 성적,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배만 같아라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은 4, 5년 전부터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탄핵의 선지자신 바로 그런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때도 제가 보기엔 쿠데타였고 지금 우리가 내란이라고 그래서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좀비들이 지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12.3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식 체계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분명하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12.3 이후로 이것들이 다 이제 좀비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좀비들이 지금 스멀스멀 어떻게 좀 움직여 볼까 하고 예. 수작을 지금 도모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망타진할 기회예요. 의원님, 예. 서서히 입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럴까요?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실까? 아니 참. 근데 저 후원금이 다 차셨어요? 안 찼어요. 안 네. 찼어요. 안 찼어요.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먼저 해야지. 지금 한 고맙습니다. 명이라도 더 고맙습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아니 지금 하도 상황이 더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제가 자, 지금 오늘이요. 방송하는 시점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그 민영배 의원한테 올해 후원할 수 있는 기회도 며칠 남지 않은 거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부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이자는 안 돼라고 외쳤던 진짜 백이들은 사실 이 계엄 국면에서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또는 야당에서 윤석열 탄핵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외치는 건 굉장한 용기였거든요. 지금이야 그때는 누구나 다 좀 그랬죠. 탄핵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그랬죠. 예. 네. 시기 편하면 탄핵 원조 맛집 민영배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351-11131-8776-13 어떤 분들은 차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차신 분들이 있는데 민영배 의원이 찼던 때는 민주당을 위해서 탈당했을 때 찼다는 좀 슬픈 이야기. 자, 민영배 좀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민영배 의원 화면 상단에 있어요.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지금 정무적 판단 미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최초에 그냥 해버렸어야 된다. 어제 제가 이제 만장일치로 원총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했잖아요. 네. 총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뭐 접수하러 가가지고 발의하러 가가지고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전략상의 전술상의 변화가 있었는 것 같은데 끝내고 나오는데 문시성을 가진 의원님 한 분이 정말 분기탱천해가지고 저하고 호흡이 딱 맞더라고요. 전에 일도 좀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그때 바로 했어야지 그걸 안 해놔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맨날 저 역풍 우려하고 주춤거리다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느낌인데 그때 박근혜 때보다는 훨씬 빠른 건 맞는데 맞죠. 그럼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면 네. 5명 한꺼번에 탄핵하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거든요. 기존의 이 윤석열 계열에 이 좀비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막 드러나잖아요. 수구 언론에 경찰에 검찰에 막 곳곳에 드러나잖아요. 특히 군에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경제계만 빼고 지금 드러나는데 이거를 정부를 행정부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력화시키는 걸까요? 청산의 시작일까요? 청산의 시작이어야지. 그거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약간 좀 실정을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싹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 와 있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그걸 바라보는 건 잘못된 거다. 제가요. 여기 나오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지라고 곰곰이 좀 진단을 좀 해보고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주는 의미가 뭘까? 이거 생각해보고 나서
도달한 지점 중에 하나는 1948년에 창설해서 1949년에 와해된 반민특위예요. 아, 그거 이름 들을 때마다 막 속이 쓰린.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가장 아픈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지점이죠. 아쉬운 지점. 아니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방식으로 우리 민족의 이 나아갈 팔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제대로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어쨌어요. 근데 그때 보면요. 심지어는 이래요.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5차례나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한독수의 담화하고 똑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상황이.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 맥락이 같다고요. 맥락이. 내용은 뭐 갖출 수가 그렇겠죠. 없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합니다. 경찰서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이미 확인이 돼 있는데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을 하잖아요. 예. 경찰 80명을 동원해서. 그리고 민심이 소요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 이걸 가지고 위축을 시킨 다음에 해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후로 얼마 오랫동안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예. 자, 지금 그때가 떠오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의원님께서 네. 2020년 12월 28일 날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저긴 보시면 한번 키워봐보세요. 수국 카르텔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 그 크기의 최대치를 경험하는 중이다. 20년도 얘기입니다. 당장 제어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큰 최대치를 탐색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허용 가능한 힘을 마음껏 활용할 것이다. 이 허용 가능한 힘은 제도화된 힘이어서 네.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허용 가능한 힘을 마음껏 활용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집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다음 걸 한번 봐보시면 이제 쓸 수 있는 입법 권력의 최대치를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다.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 것이다. 이게 4년 간 겁니다. 아,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아니, 완전한 기회죠. 우리 역사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잖아요. 기회죠. 자, 봐보세요. 다음에 근래에 제가 정리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시죠. 대통령 권력을 얻은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때 입법 권력이 21대 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180석의 집행 권력까지 갖고 있는데 제대로 제어를 못했어요. 그거는 집행부가 집행 권력이 그걸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간의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국 카르텔의 힘을 계속 키우는데 이걸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제어를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점으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는 거죠. 희대의 괴물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가 지금 그 인간이 그 권력의 최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불법 위헌으로. 계속 끌어올려요. 자, 4년 전에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다.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 것이다. 그랬는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정리 못하고 머뭇거리면 이번에는 길고 어두운 터널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죽음으로 피해 대가로 쌓아온 이 민주공화국의 이 체제가 저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그것을 막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1차전에서는 전열을 정비한 22대 들어서 민주당이 전열을 정비했잖아요. 그 시민들과 민주당이 그 입법 권력의 최대치를 합법적으로 사용해서 저는 여기도 아직 최대치는 아니라고 봐요. 사용해서 1차 제지를 했어요.
그런데 제지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저 좀비들이 지금 1차 제지된 것 같은데 이 좀비들이 살아가지고 스물스물 꿈틀꿈틀 지금 날뛰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뭐냐? 딱 정확해요. 조금 전에 오다가 박지원 그 의원님 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국 내각을 제안하면서 총리를 맡으라 그랬다잖아요.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 말씀이 정확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 저 내란 수계를 체포 구속하는 거 이게 1번. 그렇죠. 이게 1번이에요. 지금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해야 돼요. 일단. 즉 총구를 국민들에게 겨눈 자를 국민들로부터 빨리 시민들로부터 빨리 격리시켜야 돼요. 저렇게 놔두고 있으면 안 돼. 저게 좀비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저 주변에 있는 이게 꿈틀거린다고요? 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총훈이라는 자가 총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면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특검법을 왜 거부해요? 왜 상정을 안 해요? 아니 봐보세요. 자 그래서 그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 헌재를 빨리 정상화해서 이 질서 속에서 이 헌정 질서 속에서 헌재를 빨리 정상화해야 돼요. 정상화란 말은 헌재 세 분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여유를 줬잖아요. 26일 내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총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일단 거기를 9명 완전체로 만든 다음에 윤석열 탄핵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딱 파면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격리, 2단 인용, 탄핵 인용. 그래서 끝내야 돼요. 이 상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재도 정말 제가 볼 땐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이 상황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조금 과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반민특위하고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맞죠. 윤석열이 노리는 게 그거죠. 지금 그거 노리고 있는 거죠. 시간 벌면서 그래서 그 문시성을 가진 그 의원님이 분기탱천한 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문진석, 문정복 둘 중에 누굽니까?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분들. 그거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네. 지금요. 헌재도 정신 차리고 어디도 다 정신 차려야 되지만 입법 권력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최소한만 해도 맞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풀포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낄 게 없는 거지. 할수 있어요. 지금은 잘못하면요 어떤 상황이 아니 오늘 아침 어저께 아침 그거 봐보세요. 거국내가 어쩌고 하면서 조선일보 막 이 수국 카르텔들이 어떻게 이게 좀비들이거든요 지금 다. 얘들이 막 진짜 막 오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해하지만 네. 폭풍처럼 휘몰아 쳐야 할 격대에 혹시라도 머뭇거리거나 정말 여기서 삐끗 잘못 가게 되면 저는 일 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제. 자, 이때의 전제가 있어요. 네. 절대로 개인의 욕망에 춤추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의 욕망,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야지. 이 안에 보면 벌써 이렇게 이제 상황이 세상이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개인적인 욕망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공적 마인드로 완벽하게 충만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어쩌고 막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벌써 무슨 뭐 대선 어쩌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 시기를 그냥 잘못 넘기면 무너진다니까요. 다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보통 때 민영배 의원은 저쪽 언론들이 분류하기에는 강성이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영배의 시선이 정상인, 강성이 아니라 평균인 그런 시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 암약하고 있던 좀비들이 수굿 카르텔의 이 좀비들이 1차전에서 지고 나서 중립으로 위장하고 사법체계 뒤에 숨어서 윤석열의 그런 흐름들을 다 이렇게 뒷받침했던 세력들 있잖아요. 이 모세혈관 역할을 했던 이 아니 그 티셔츠요. 너무 가까워. 세력들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양지로. 어떤 놈은 댓글하고 어떤 놈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어떤 놈은 국회 증언을 통해서 점점
내가 내란 세력이야. 사실은 같은 계열이었어.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헌법이나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감수성이 꽝이에요. 감흥력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내란과 동조하고 있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신범들이거든. 저는 지금 한독수 총리한테서 그걸 딱 보고 있어요. 자기가 내란범이야.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걸. 이제 기득권 내란 쿠데타 세력의 최후의 보루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반민특위를 부활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다시 예. 그 일망타진할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막 여기저기 막 언론에서도 드러나고 어디서도 드러나고 봐보세요. 뭐 그 연합뉴스가 막 하는 데서 막 김용현과 어쩌고 하는 이런 거 봐보세요.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반민족, 반민주, 반국민, 반시민 행위자들 이거를 반드시 이번에 심판해야 돼요. 예. 사실은 비상계엄을 저지했던 이것에 에너지를 더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이들을 심판하는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때 정신 못 차리는 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틀림없이 불벼락을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고예요, 이거는 사실은. 야, 민영배 의원만 같아라. 이 방송 제목이 참 잘 지은 방송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아까 그 최고의 기회, 적기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오는 기회일 수 있는데 여기서 위안부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이 질문이 국무회의 구성을 전부 탄핵시키는 5명 탄핵시키는데 어쩌냐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제가 그때 4년 전에 그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 비유를 했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탱크를 밀고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 미사일을 쏘면서 오고 있다. 근데 우리는 빨간 신호등으로 야 아니야 이쪽이야 오지마 이러고 있는 형국이라고 제가 그 기고문에 썼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그때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직 최대치로 자신들의 힘을 키우지는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당위성 말씀하셨고 예. 그럼 민주당이 지금 26일까지 기다려 보겠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한번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한 발짝 또 양보를 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상. 지금까지 한덕수가 취한 걸로 보자면 뭐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까지 하는 걸로 보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면 너 죽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되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더 뭉개고 그냥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뭉개잖아요. 아니 그걸 하되도 사실은 하되가 반반이라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자,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내란의 동조자 정도가 아니라 공범이야 이거를 많잖아요. 지금도 이미 공범이라는 거 확인하고 있지만 아예 그냥 명확하게 증명해 준 것이어서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일단 살짝 물러섰는데 저는 이 물러서는 것이 이 물러서는 듯 보이는 이 틈을 좀 준 것이 이게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교착 상태인 거잖아요. 당위성은 이쪽이 훨씬 큰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 나게 제가 말씀드린 이 좀비들이 스멀스멀 나와가지고 이걸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뚫어줘야 된다. 그게 한덕수다. 오케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네. 윤석열이 지금 공수처에 안 나왔어요. 두 번째 불출석인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구속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 그러니까 영장 청구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국민들 속 속도가. 터지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게 지금 빨리빨리 하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공수처에 벌써 2번 하고 오늘까지 하면 3번인가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3번 정도 이 소환 통보를 하고 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장에 의한 체포가 형사소송법 200조의 2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이거 이미 충족시켰잖아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현행범이잖아요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2번이나 당장 영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이건 법원에 가면 바로 할 거예요. 근데 왜 않고 있냐고. 왜? 이 사건의 엄중함으로 보면 사실은 긴급 체포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어야죠.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한덕수예요, 한덕수. 지금 경호 인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경호 인력은 윤석열 부하가 아니에요.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윤석열 소관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파면 될 거냐 말 거냐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한덕수 총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기해야 돼요. 경호처 경고망동하지 마. 그만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고 그냥 수사기관을 가면 돼요. 아이고 내란이 일어났으면 바로 그 다음날 긴급 체포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총 들고 국민한테 했던 자를 불법이면 바로 따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좀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죽은 놈들인데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죽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니까요, 요즘. 수계가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격리해야 된다. 네. 구속수감을 빨리 해야 돼요, 체포해서. 그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공수처를 더 압박하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우리들 차원에서는 공수처를 국민들이 가야 된다. 이쯤 되면요. 입법 권력이 할 수 있는 무슨 이런 걸 가지고 기댈 게 아니에요. 공수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자라면 경찰에 수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자들이 응당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죠. 그래서 공직자인데 그래서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더더구나 역사적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해야죠. 아니 국힘이 지금 뭐예요? 저게 정당이에요. 내란 정당이잖아요. 저거요.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요. 해산해야 돼요. 해체해야 돼요. 이미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는 더 이상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지시하는 방향, 그 방향을 뒤에서 밀고 가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이미 지금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러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민주당 구성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공수처를 압박하는 말들을 쏟아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체포 안 하는 건 당신들 직무유기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같이 공수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해주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체포 사실 그러게 명분이 생기는 생기죠.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교착 상태가 되니까 이건 도대체 윤석열의 계엄은 정광석과 같았는데 요거를 잡아넣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그 당시에 국민들과 국회는 재빨리 움직여서 2시간 만에 제압을 했는데 그리고 6시간 뒤에 끝났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기관들이 이걸
제때제때 안 한다는 건 사실은 나중에 잘못하면요 직무유기예요. 야, 이게 윤석열 탄핵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는데 국회에서 그 박근혜 때랑 반대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헌법재판소 가고 구속하는 과정은 박근혜 때의 그 지루함과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근데 물론 결론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는 보는데. 물론입니다. 네. 아까 나는 그 근데 불안하잖아요. 민영배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난 더 와닿았어요. 현대판 반민특위처럼 우리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진짜 저럴 기회가 왔어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민영배만 같다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민영배를 지금 후원금도 안 찬 상태로 2024년을 보내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이고. 농협 351-1131-8776-13 그때 4년 전에 윤석열 총장 탄핵하자는 말만 들었어도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돌이켜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뭐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반면 교사할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즉시 체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똑같아요. 말씀하신 게 하나도 보일 게 없어. 감사합니다. 네. 자, 간단하게요. 지금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잖아요. 잘하면 한덕수도 탄핵되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를 패싱할 수밖에 없을 거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겁나게 이 놀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가지고 그렇죠. 놀기 좋은 상황이. 꽃놀이패처럼 됐죠. 지가 어떻게 하든 자신이 어떻게 하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시스템으로 잘 돌아간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행정 역량이라고 하는 거, 정부 역량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잘 운영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겠어요? 헛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내란죄에서 좀 벗어나 볼까?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 길일까? 지금 한 총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에서 취임에 패싱이죠. 글쎄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어떤 뭔가를 좀 만들어내면 그 사이에 그때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외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지금 윤석열 다음을 묻고 있어요. 윤석열 다음.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윤석열이 특유 회사 때문에 정책 자살을 했다. 이제 그는 정치적으로 죽었다. 라고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쭉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블룸버그 월스트리트는 그렇게 얘기했고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적 자본이 사라진 한국은 국제 문제에서 책임 있는 플레이어로서 가져온 브랜드가 현저하게 약화됐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지도자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야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패싱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은 외교적으로 보면 큰일 났죠. 이런 경우에는 재빨리 정상적인 정부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민주정부 체제를 회복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 지연작전을 펴고 있어서 이거를 깨트리는 게 하여튼 지금 맞습니다. 1번 임무예요. 예. 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국면이 뭐냐면은 야,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 어느 것 먼저 들을래 같은 비슷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난 건 1950년 이후에 선진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쿠데타인데 또 그게 한국민의 그 높은 수준으로 탄핵시켜버리는 것도 그러면 그 나머지는 훨씬 더 국민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취임식에 웬만한 기업들은요 한 100만 달러씩 대고 참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국도 이제 무기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방산업체들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나토 쪽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고 한국이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데타 일어난 선진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 한국이라고 하는 신뢰도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지고 놀기 딱 좋은 나한테 줄 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란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그게 훨씬 네. 강해지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른바 제3세계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딱 모범국가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도 쿠데타, 그것도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구 카르텔이 자신들의 힘을 최대치로 쌓으려 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그냥 이루어진 거냐? 아니에요. 21대 때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22대 때는 됐는가? 민주당이요, 사실은 야당이 입법 권력을 활용하는 정도가 21대하고 22대가 너무 달랐어요. 그렇죠. 너무 달랐어요. 이 지점이 비상계엄까지 이른,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최대한 권력을 키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번번이 저지가 된 거예요. 21대 때는 그래도 제법 지나갔어. 그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때? 입법 권력을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방통위원장 넘겨주고 저쪽이 1년 전에 약속했다고 그러고 넘겨준 거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때는 입법 권력을 우리가 최대치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마음대로 했어. 그래도 견딜만 해. 아니 어떻게 등인이 중인이 가지고 시행령 통치를 하는데 그거를 입법 권력이 제어를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1대 들어와서는 입법 권력이 그런 걸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저쪽에 그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를 저지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씩 저지를 하는데 그게 쌓였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신들 그걸 최대치로 끌어올려, 지배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힘을 확실히 써보자 하고 나온 게 친위 쿠데타란 말이에요. 아이고. 참. 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소위 말하면 남태령 대첩.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굉장히 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게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국회 앞에 그 집회 그리고 국회를 보호했던 국회를 지켰던 그 시민들의 힘이 이제 보았고 그래서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갔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1894년 우금치 한을 2024년 남태령에서 풀었다. 우금치 동학혁명의 마지막. 지금까지 농민 집회가요, 시위가요, 경찰에 이걸 뚫고 대통령실 앞에까지 간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또 민주당 의원들과 이 국회의회 권력이 가서 엄청나게 조정력을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 많이 갔습니다. 그날 밤에. 많이 갔어요. 저는 그때 대구 경북 쪽에 세 군데 그 지역위를 돌았습니다. 지역위원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힘내시라 이런 거 그 취약 지역위원회 돌고 있는데 이게 벌어져서 저는 거기는 가보질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봐보세요. 다시 또 2030이 나오고 이 응원봉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나눔이 나오고 거기서 또 선결제가 나오고 또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앞장서서 뚫고 나오고 그 과정을 경찰이 예전 같았으면 만약 윤석열 체했으면 그 이른바 경찰력으로 진압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뚫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넘어서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때처럼 넘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빌고 거기에 필요한 일은 뭐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럴 거고 민주당도 그럴 건데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굉장히 상징적 사건인 거죠. 그럼요. 이 국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돌파해 왔다는 것이 저는 괜찮은 이 전조라고 봐요. 지금 이 좀비들이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스멀스멀 살아나려고 하는 이 국면을 아마 시민들의 힘으로 주권자들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이나 활동가들이 앞장서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공직자들이 저는 그런 흐름을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태령 대첩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네. 야, 우리 전투토끼 감동받으셨네.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아니, 그걸 이렇게 네. 그쪽 대구 경북 이쪽 돌면서 오면서 가면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보면서 그분들한테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저지했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1894년 우금치는 뭐였습니까? 그때 비로소 동학농민혁명 때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권자 개념, 시민 개념이 그때 처음으로 탄생을 하거든요. 자치의 개념이 생깁니다. 자율적인 이 주권자 시민들이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관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당했지만 그때 이번 전봉준 투쟁군인 줄 아시죠? 예. 시위대 이름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894년 그 우금치 전투에서 그걸 이번에 넘어선 거 아니에요. 예. 130년 뒤에. 뭔가 좀 찡한 측면이 있었고요. 예, 저는 저는 남태령 대첩 때 어떤 의미를 봤냐면은 이 기득권들이요. 윤상현 같은 자들이 이제 저 시위대나 농민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프레임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불법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대한민국 공권력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자율로 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언론과 구기득권들은 그걸 그 반대로 표현했단 말이죠. 제가 불법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쳤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법적인 말 그대로 공범은 내각과 군이에요. 이번에 실질적 공범은 검찰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공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구 언론과 이쪽은 사회적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스멀스멀 살아난다. 조선일보 사설이 그렇게 썼더만요. 23일 날 일면에 기사가 부활하는 불법 시위, 불법행위 기습진격. 얘들은요 지금도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사회적 공범이라고 제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공범들이 지금 좀비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를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실질적 공범인 그러니까 검찰과 국힘은 실질적 공범인데 국힘 일부죠. 윤상현 뭐라 했어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 이거 제가 언제 쓴 말이었냐면 미친 계획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대문호 루신의 말이에요. 윤석열한테 딱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검찰한테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윤상현이라는 인간이 자가 이 남태령 집회하고 있는 농민들을 향해서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신범인 거예요. 지금도 탄핵 반대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근데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권성동 권영세 체제가 지금 갖춰졌잖아요. 저쪽에서요 권성동이 남태령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라고 그랬어요. 트랙터에 붙은 구호가 종북이냐고 그랬어요. 의원총회 때 그랬다니까 24일 날 어저께.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실질적인 공범들인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보수도 아니야. 이거 무슨 보수가 있어요. 보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갑재 얘기하는 거 봐요. 이 국힘을 뭐라고 하는지. 조갑재 씨 얘기하는 거 봐봐요. 그분이 제가 광주를 자치공학으로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불온시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분인데 지난 한 6년쯤 전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국힘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좀비라니까요.
자, 민영배 의원 죽었어야 말씀이, 되는데 뭐 안 죽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고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지금 국회에 돌아가셔서 더 매진하셔야 돼. 그러려면 예, 할 수 있는 한 그러려면 최선을 후원을 해줘야 다하겠습니다. 돼. 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 100%입니다. 근데 후원금 모금 관련해 가지고 정해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채워온 옷이 아니면 내년에 쏠 총알이 없어요. 하하하.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큰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있을 때는 후원금 2배로 모으는데 이게 지금 안 채워놓으면 내년에 쓸 돈이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왜 민주당 나가서 막 소위 위장탈당 했을 때는 꽉꽉 채워주시던 분들이 왜 민영배를 지금 하게 돌아볼 기회가 없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도 저는 요즘 뭐 이렇게 당에 뭐 당직을 맡고 있고 그렇진 않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데는 뭐 다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내실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야, 그래도 21대 때 누구는 뭐 혹시 천방지축이라 하고 누구는 뭐라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의 시절에 딱 선택해서 다른 이씨 아니고 이분이다 해가지고 선택해서 나서서 검찰개혁 열심히 앞장서면서 나중에는 탈당까지 하고 뭐 1년 넘게 좀 진짜 광야에 찬바람 부는 허벌판에 이렇게 서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응원해준 지지자분들이 후원금도 보내주고 또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고 이러셔가지고 재선에 성공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까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겁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채팅창에 후원했다는 분들이 겁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민영배 의원님도 지금 그 어떤 분노감을 삭히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그 공격력이 지금 만렙이시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결론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12월 3일 저녁 때 제가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차분했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좀. 그렇죠.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영배만 같아라 37번째 방송 마치고요. 민영배 의원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새날 오늘 물러갈게요. 내일 봬요.